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주말 전통적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을 일제히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두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유세 대결을 벌였습니다. 오늘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핵심 대선 이슈들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을 만나서 막바지 대선 전략 들어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레터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이성복 김문수 후보 선대위 시민사회위원회 대변인,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유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경기도에서 유세 이어갔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경기도는 도지사를 지낸 중요한 지역입니다. 뭐 인구도 제일 많고요. 자, 자신의 어떤 치적 성과 이런 걸 이제 강조할 텐데, 우선 박성민 부대변인님, 이재명 후보의 오늘 동선 어떤 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청년이요? 이제 아주대 대학생 간담회, 네. 그다음에 이제 용인시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 가서 이제 유세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결국 네. 청년층과의 어떤 접점을 늘리겠다라는 게 이 유세 전반에 깔려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수도권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굳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특히 뭐 대학생들 만나서 취업과 관련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청취하는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라는 의지가 오늘의 선거 동선에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층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보였다 하는 게 박성민 최고위원, 박성민 부대변인님 말씀이시고, 이성복 대변인,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어디를 가서 어떤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김문수 후보께서는 경기지사 시절 네. 삼성전자 유치, GTX 연결, 교통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 지역을 찾은 걸로 압니다. 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치적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시흥에 있는 거북섬의 뭐 웨이브 파크인가요? 그걸 유치했다고 해서 이제 지난 주말 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과 이제 대조해서 지금 김문수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의 그런 치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 보다 보면은 이 캠프 차원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아마 지지층 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그런 이미지 같은데, 보면은 뭐 GTX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 이런 것까지 이제 그 김문수 후보자 시절에, 김문수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에 이제 좀 이뤘던 이런 업적들, 성과들을 이제 어필함으로써 이제 이재명 후보의 논란과 대비해서 좀 이렇게 여론을 가져가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지난 주말에 두 분이 또 다 충청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하면서 내란 세력 귀환을 막는 선거다, 이번 선거를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충청에 가서는 또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서 이게 좀 작심하고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쪽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내일 오전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을 받으면 오후에는 유경수 여사 생각 찾을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우리 이동수 대표 말씀하신 김에 그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충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부동층 혹은 이제 유동적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충청에 좀 호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은 사실 중도층이라든지 뭐 중도 확장 이런 의미에서의 충청권 행보라기보다는 저는 좀 집안 단속을 위한 충청권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25일날 이제 충청권을 방문했을 때도 보면은 이제 뭐 계룡에 있는 병영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또 이제 국방 관련한 공약들 같은 거 많이 냈었는데 이 안보라는 게 또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추구해온 어떤 그 가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뭐 유경수 생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창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자와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이슈를 띄우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집안 단속하는 차원에서 지지층을 좀 붙잡아두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 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도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져서 대통령이 박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파면 결정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그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황정화 대변인이 그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회복이나 사면을 외칠 거냐 이런 비판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그 발언이나 이런 행보가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국민들이 전부 우리 보수층뿐만 아니고 중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우리 두 대통령이 전부 보수측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럼 여기 다시 제가 하나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늘 저희 김문수 후보에게 내란의 공범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맞느냐. 저는 여기에 오늘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그 얘기는 틀리다? 예. 당연히 다르죠. 나는 내란의 공범자는 나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행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을 마비를 시켰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탄핵.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한번 되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네네. 행정과 모든 기관을 마비시켜 놔놓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만 탄핵 내란죄다. 그리고 그에다가 김문수 후보를 갖다가 공범자다. 김문수 후보는 그때 당시 노동부 장관입니다. 사실 탄핵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거기가 노동부 장관이.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뭐 워낙 이재명 그 후보께서는 네네. 뭐 진실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 대학가를 찾고 이러시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대학가에 가서 자기 과거 반성부터 좀 해야 됩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으니까. 네. 박성민 부대변인께서는 좀 이제 수긍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수긍이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계엄을 저지른 게 이재명 후보는 아니죠. 그리고 계엄을 저지른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저희가 이제 내란 공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팩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저지를 때 김문수 후보는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엄 저지르고 엿새 뒤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는 내역도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계엄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가 과연 이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비상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사실 본심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여전히 옳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절연을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못했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에 당무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등 떠밀려서 윤 전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하면서 자진탈당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뒤에 부정선거 다큐를 관람하러 갔던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좀 선을 긋기보다는 뭐 영화도 보고 사람도 만나시고 하면 좋죠. 이런 식의 입장밖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고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탄핵이 되면서 저는 뭐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다 반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마비를 저희가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탄핵 그 판결문에 보면 당시에 이제 계엄을 저지를 당시에 탄핵이 진행되는 건이 몇 건 안 됐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를 했고 야당이 했던 여러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자제는 필요했다라는 점은 지적을 했지만 또 동시에 야당으로서 본인들에게 지지 의사를 표해준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떤 정치 행위를 정당하게 한 것이다라는 점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권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서 국민들을 무시했던 윤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네, 저는 근데 이제 뭐 계엄과 뭐 이런 내란, 뭐 탄핵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걸 다 떠나서 지금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지층을 결속하는 이 효과는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앞에 놓인 과제가 뭐 이준석 후보자와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자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자는 이 지지받고 있는 계층을 집단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온건 보수에서 한 중도층 정도로부터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중도 확장을 하고 2층을 이제 계속 잠식함으로써 이준석 후보를 압박을 하는 게 효과적인 이 단일화 혹은 선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거는 점점 더 이제 오른쪽으로 감으로써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그 어떤 이준석 후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그 전략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제가 단일화 관련해서는 뒤쪽에 또 질문 드리는. 이동수 대표께 잠시만 짧게만 말씀 짧게. 좀 전에 박승민 대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김문수 후보께서 내란 또 계엄 동조자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전과 사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재명 후보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정치인 국회의원 있습니까?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말씀하실래요? 사실 저는 뭐 본질과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지나치게 가해졌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윤 정권에서 사실은 정치보복의 성격으로 진행된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정과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김문수 후보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회자되고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 저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질문은 제가 짧게 하나 드려볼게요. 자, 보니까 이제 그 여사들 행보도 아주 좀 이제 빨라지고 있는데 한 불교계 행사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이렇게 참석해서 되게 이렇게 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조금 조용히 비공식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여사는 남편 현장 가는데도 좀 따라가는 스타일이고 최근에 보니까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에 출연해서 버카 쓰지 마세요 하면서 사실은 상대방 후보의 부인을 직접 직격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 대해서 이성국 대변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후보께서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 검증받자 이렇게
우리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돌아온 게 보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재명 후보께서 무슨 이벤트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난 그 대목에 공감할 수 없는 게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라면은 온 국민의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상대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영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리스크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사전에 배우자들을 토론장에 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또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이 토론회를 제의했는데 1분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과연 뭐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래 놓고 만약에 영부인이 되면은 무슨 어디에 개입을 했니 어떤 뭐가 있느니 이걸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봐왔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고 어느 누구든지 정당해야 되고 만약에 이 배우자께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그 후보 배우자는 대통령 관저를 출입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우리 후보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논란과 관련해서 현 배우자들 그러니까 뭐 설란영 여사라든지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뭐 사법적인 어떤 논란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배우자 관련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슈를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선거 전략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여사들이 선거 운동하는 것 자체도 뭐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배우자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유권자들이 사실 배우자를 뽑는 게 아니라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배우자의 어떤 행실이라든지 행보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선택의 기준의 하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배우자들에게까지 막 토론회를 시키고 이제 검증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민 부대위원님. 네, 일단 그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23억 주가 조작 혐의라던가 아니면 명품백을 수수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 하에 치러지는 선거인 겁니다. 이번 대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초반부터 일정은 비공개로 하되 활동은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을 비공개로 한다라고 해서 선거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하신 후보의 배우자들의 토론회가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제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실제로도 대통령 후보들조차도 토론회를 3번밖에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 속에서 굳이 배우자 토론회까지 하자고 하는 것은 후보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킬 수 있는 면이 있다. 관심을 분산시킴으로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후보의 배우자의 어떤 자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의 배우자들이 나서서 어떤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국정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국정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를 통해서 무엇을 검증할 수 있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결국에 만약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검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영부인이 국정 운영에 개입해도 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 제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부인의 국정 개입은 명확하게 금지가 되어 있고 사실은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안은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어떻게든지 이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전략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조금 뜬금없는 전략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들이 자신을 향한 우려랄까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한 것도 있는데 이게 하나 있어요. 가장 어떤 관심을 가졌던 게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명 가능하게 한다 해서 와 이게 과연 방탄입법 아니냐 이런 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좀 비난이나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동수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도 되게 좀 불편해하다가 이걸 지시를 했고 철회가 됐는데 네. 중도층 표심을 좀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제기가 됐던 논란이 됐던 뭐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비법조인을 뭐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이런 법 자체가 네. 이제 뭐 후보자와 상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 개별 의원들이 또 지지층에게 본인의 존재를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낸 데서 이제 좀 이 문제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많은 중도층 분들이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이거잖아요. 그냥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도 많은데 이재명 대표도 후보자도 이제 강성으로 그동안 좀 평가받아 왔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민주당이랑 같이 뭐 이런 사법 분야 혹은 이제 입법 분야에서 이제 폭주를 하면은 막을 수단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제 최근에 뭐 좀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이런 좀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빨리 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부대표님 만약 이게 언뜻 이재명 후보의 이렇게 워딩을 보면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이러거든요. 나중에는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대통령 된 다음에 하면 아니, 더 강력해지는 건데. 너무 꽈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사법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게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지금 당장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당 선대위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개별 네. 의원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당 선대위 차원에서도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 이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도 후보의 입장도 이 거론하신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네.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이거죠. 이성복 대변인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진실이 뭔지 난 이걸 정말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이게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박범계 의원을 갖다가 강력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여론의 흐름을 쭉 가다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중지시켜야 되겠다. 아주 눈 감고 아웅하는 국민들을 이거는 사실은 속이는 처사입니다. 분명히 이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도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히 이거 합니다. 왜냐? 지금 그동안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안 좋은 신뢰를 남겼는지 이걸 우리 하나하나 짚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건 어떤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은 거론이 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게 해서 비전문가가 대법원장으로 대법원으로 간으로 된다? 법조인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네 사법 모든 부분을 갖다 뒤흔드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과도한 당무 개입, 공천에 대한 개입 뭐 이런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당헌도 개정하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나 뭐 당무 개입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 차단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동수 대표님. 네. 사전 투표하십시오. 저도 사전 투표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발언을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 김문수라고 찍힌 옷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뭉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동수 대표 보시기에 이런 발언들이 중도 표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메시지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시점이 늦었다. 예, 왜냐면 이제 대선이 지금 다음 주인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뭐 모든 대선이 그렇지만은 이제 한동안은 이제 무당층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이제 선거가 임박할수록 무당층 비중이 점점 줄면서 결국엔 양쪽이든 혹은 3당이든 이렇게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선 선거운동 시작되는 초반에는 이제
이제 많은 유권자분들이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후보를 결정함에 따라 무당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도 보면은 이게 진작에 한 2-3달 전에 나왔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중도 확장이나 이런 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마음속으로 이번에 누구 뽑아야겠다라는 그 결정을 다 내렸는데 그 뒤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과연 중도 확장에 얼마나 좀 영향력을 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중도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두드러지는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다. 조치를 취하긴 하는데 이성복 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한동훈 우리 전 대표께서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께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 걸 국민의 포커스에 맞춰서 하자는 건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어쨌든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당내에서 좀 공격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저는 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선을 긋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 이른바 이제 비한계 혹은 반한계 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맞는 말 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당이 내분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중도 확장의 메시지로서 효과를 보기 이전에 당내에서 좀 분열되는 걸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다른 날보다. 네,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대변인. 지금 그게 바로 정당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한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거의 포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점 지적하는 거 봤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의 그 발언을 놓고 우리 각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 자기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아주 잘된 민주주의 길을 우리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조금 이른 퇴근 정체가 늘면서 곳곳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에서는 공항 쪽으로 먼저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이후 가양대교 부근에서도 역시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정체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안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강천터널 부근에서는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막에서 여주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 호법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와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부근, 다시 월곡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 부근 5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더 가서 청주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남권 김천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이성복 김문수 후보 선대위 시민사위원회 대변인,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선 투표용지의 후보들 번호 인쇄가 이제 시작되면서 자 1차 단일화 시한 김문수 이준석 간의 1차 단일화 시한 넘겼고요. 자, 이제 29일 30일 사전투표 이틀 동안 되는데 그러면 2차 단일화 시한은 이제 28일이잖아요. 이것도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이게 수요일이네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네. 이틀 남았고, 자, 이 관련해서 오늘 선대위회의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하고 방송 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니 하는 협박을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런 풍경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다, 싸가지가 없다, 사라져야 한다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가 정치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압 그리고 꼰대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그 당에서 싸웠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초심을 부정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선 레이스의 시작부터 완주 및 당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얘기 들어봤는데 이준석 후보 뭐 단호하고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용태 위원장 얘기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면 이재명 후보 당선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이 되고, 이준석 후보는 기득권 세력이 미리 답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은 배신자다. 나는 무조건 완주한다. 단일화의 유일한 답은 이준석이다. 이렇게 이제.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계시니까요. 이성복 대변인. 이거 단일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글쎄 저도 참 이거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생물이면서 예술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이준석 전 우리 국민의힘 그 대표도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보면은 뭐 배신자, 싸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큰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자기에게 더 큰 덕을 가지고 올 것인지, 앞으로 자기 미래의 큰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의 감정이 앞서는 것은 정치인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발언도 보면은 저도 이거 단일화가 되는 이 부분들이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글자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두 글자로 태도로 바꾸겠습니다. 태도. 세 글자를 태도로 바꾸고, 박성민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전망. 사실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여전히 가능하다고 높게 보시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원래 강경하게 단일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파였는데 뭐 국민의힘이 하도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안 될 거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추를 두면서 생각해 왔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과연 여기서 중도 하차를 하고 김문수 후보가 만들어둔 판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지지층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으로 지지를 보내주셨던 분들과 척을 지게 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 이준석의 스탠스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정책적인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의 입장을 견제해 왔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와 과연 손을 잡았을 때 이게 가능한 이제 연합이냐 이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너무나 다른 것이고 그래서 지지층들도 얽혀 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뭐 요즘 토론회에서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와 손잡고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단일화 제안을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께는 녹취 하나 듣고 질문 드릴게요. 자, 쭉 이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 그렇고 여하튼 단일화는 선거 막판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뭐라 그랬는지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질 것입니다. 각종 비방과 거짓, 흑색 선전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십시다. 저들이 보수 통합을 얘기할 때 우리는 국민 대통합을 얘기합시다. 저들이 명분 없는 정치공학 게임에 연연하지 맙시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되새기며 정권 교체를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자, 이동수 대표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다. 뭐 이건 정치 공학일 뿐이다. 정치 공학 게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준석 후보를 두고 내란 세력과의 단일화에 나설 것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단일화 할 거야 이런 게 하려 그러다가도 약간 제어하는 효과도 있고 정말 그러다가 하게 됐을 때 거 봐 하면서 그거를 약간 내리까는 효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노린 거겠죠.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산술적으로 이 국민의힘 후보자와 개혁신당 후보자 지지율을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자와 비등하게 나오는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단일화를 미리 좀 속된 말로 초치는 차원에서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단일화가 만약에 이준석 후보자로 단일화하는 경우를 빼고는 단일화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문수 후보자로 단일화됐을 때 사실 이준석 후보자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질 경우에는 일단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뭐 개혁 정치 혹은 이제 구태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이런 메시지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 실리 다 잃게 되는 거고 거기다 최근에 몇 번 완주 의지를 강력하게 맞습니다.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 지지층부터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기더라도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유인책으로서 이준석 후보자에게 뭐 국무총리라든지 공동정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자가 과연 그걸 믿을 것인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인가도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본인들 경선 치러서 선출한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교체하려고 했었었는데 과연 이제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한 표가 아쉬울 때 이제 이런 던진 약속들이 이제 선거 끝나고 이겼을 때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조차도 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박상민 부대변인, 이거는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그 후보가 뭐를 제일 좀 아파한다 그러나 뭐를 제일 화가 나거나 아파한다 했을 때 어쨌든 당에서 뭐 본인 쫓겨나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 뭐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뭐 절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 강도 높은 뭐가 나오면 그게 동인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늦었나요? 강도 높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뭐 사과라든지 어떤 조치라든지 뭐 조치 이미 당은 나갔지만 뭐 그런 것들을 주면은 나중에 이제 명분에 있어서는 좀 갖춰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단일화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자 한번 조건 제시해봐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조차 제시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저는 이준석 후보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자가 점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참에 이제 본인이 유의미한 득표,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이상의 그런 득표를 함으로써 향후에 이제 대선 이후에 보수 정당의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있을 때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에서 지금 이기냐 지냐는 이준석 후보자의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보수의 주도권을 본인이 다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국민의힘의 짝사랑이다 이런 분석이시거든요. 이성복 대변인.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이 모든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이런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점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나무당의 요즘은 가만히 보면은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렇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앞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께서 젊은 정치인으로 좀 더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모든 조건이나 모든 이슈를 만들지 말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김문수 후보와 만나서 솔직담백하게 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다가 뭘 붙이고 살을 붙이고 뭘 재건을 조시하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거 과연 원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뭐 민주당은 사실 뭐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그리고 파면당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거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고 어떤 이 정치적인 승리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 앞에 염치 없는 행위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집단이구나라는 것을 똑똑하게 확인을 저희가 했던 상황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후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후보직만 내려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지금 이준석 후보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었던 기습적인 뭐 새벽에 후보 교체 사태나 아니면 이번에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단일화를 외치는 사태나 결국에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어떤 반성 없이 정치공학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권자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예? 잠깐 짧게 한 말씀만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짧게. 민주당에 대해서 보면은요. 지난번 우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내가 싫습니다. 세상에 어느 후보들이 똑같은 성추행으로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과만 해본 적이 있는지요?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저희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그 정도 사과가 나는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얼마나 했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보궐선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네. 자, 내일 마지막 TV 토론이 진행됩니다. 정치 분야 주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어느 지점에서 가장 강하게 충돌할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개헌 얘기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헌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이것도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지금 단일화 여부가 또 가장 뜨거운 이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일화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자 본인이 이제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자가 본인은 단일화 생각 없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론회 끝나자마자 이제 단일화 발표해가지고 한번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또 이번에도 끝까지 이제 이런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저는 논쟁거리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부대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오늘 이제 그 초청 토론회 있었잖아요. BJC 졌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거북선부터 시작해서 거북섬이죠. 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자폭성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볼 계획이다. 그래서 약간 그동안 했던 발언을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보다는 그거를 또 소환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좀 비슷한 공방이 계속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내일의 어떤 대화도 좀 예상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비슷하게 가겠죠.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시는 게 새로운 정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께서 토론회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공격하시는 어떤 이야기들은 말장난이나 사실관계가 틀린 어떤 네거티브성 발언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지금 거북섬 논란은 본인이 언급하셨는데 페이스북에 쓰셨던 게시글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라는 식으로 쓰셨거든요. 그런 취지로. 근데 그랬다가 이제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고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북섬 웨이브 파크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계속 하시면서 비판과 반박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자폭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묻고 싶고 가장 그리고 본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셨던 새로운 정치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에게 반문을 해주셨고 이성복 대변인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재명 후보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수를 찾아가서 네. 이수신 장군 유세라는 언론에 제가 얼핏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거북섬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요. 참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수신 장군의 이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아니 이수신 장군께서 사칭하고 다녔습니까? 음주운전을 하셨습니까? 오로지 그분은 세계에 유례없는 해전을 승리로 이끈 대한민국의 우리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마 이수신 장군께서 지금 지하에서 듣기로 이재명 후보 내가 음주운전했냐? 사칭했냐? 내가 전과자냐? 네, 이런 거론을 하지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거북선이 아니라 거북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거북섬이라는 명칭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신 게 2018년이거든요. 근데 이 거북섬 사업은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 심지어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그다음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박근혜 정부 이때 이제 시행이 됐던 사업들인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남경필 지사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경기도지사가 취임하시기 되기 이전부터 10년도 더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2016년만 봐도 이미 거북섬 내에 상업용지 분양까지 진행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북섬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시흥 유세 과정에서 나왔던 거북섬과 관련된 발언은 거북섬을 내가 유치했다 이게 아니었고요. 거북섬 내에 웨이브파크를 유치할 때 굉장히 신속하게 행정을 했다. 신속 행정으로서의 성과를 웨이브파크 유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거북섬을 유치했다라는 발언으로 곡해해서 들으시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한 공세이다라고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일단 열리긴 열렸어요. 근데 본래는 뭐 안건 2개였는데 안건 추가해서 안건 한 7개 된 것 같고 자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전국에 민감하다고 판사들이 이제 생각한 것 같고 그 대선 이후에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은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게 이제 네.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판사 노조의 대의원 대회 같은 그 개념이에요. 노조 대의원 대회. 네, 그래서 이제 전국 법원에 있는 대표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원의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판 공정성이나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의견 표명이 있을 때 모여서 논의를 하는 이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오늘 이 다뤄지려고 했던 이 안건이 크게는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둘러싸고 이제 민주당이 그 이후에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에 이제 의견 표명하는 거랑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자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 대법 판결이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라는 데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추가됐다는 그 5개 안건도 사실은 이 2가지 이 주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원합의체가 왜 결정을 그렇게 했냐 보니까 이 2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판부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들 이걸로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대선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재명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재판과 엮인 문제를 네. 판사들이 이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성복 대변인 크게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빨리 서둘러서 이제 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그 부분 이제 빨리 서둘렀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전체로 따지면 뭐 늘어졌니 많이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사법부 사법 체계 흔들기 의혹 이 2가지인데 큰 축인데 어느 쪽이 더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보세요. 대선 이후에. 저는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재명 후보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선 직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이게 선거운동에
결정적인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판과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법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이걸 분명히 선을 끊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만든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법부를 흔들어서 이는 회의를 만들게 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그 사법부를 자존심을 흔드는 겁니다. 이 행위를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요 정도 줄이고 박성민 부대변인님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뭐 일단 법관 대표회에서 그 결론을 미룬 것은 좀 아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가해졌던 비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법부가 어떤 무리하게 정치 개입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보였을 때 그것을 견제하는 건 역시도 저는 입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란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철회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시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그 부분에서 아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부대변인, 이성복 대변인, 이동수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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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년차 간호사 24살의 유경 씨는 오늘도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밤샘 근무로 피로가 누적됐지만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가 없는데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또 다른 간호와 돌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유경 씨를 길러준 이모와 이모부. 위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인 이모는 간을 비롯해 다른 장기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인데요. 유경 씨가 없으면 혼자서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체력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모부 역시 두 다리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 결국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된 유경 씨는 이 어려운 현실을 혼자서 감당해내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막막한 현실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오늘도 이모와 이모부의 곁에서 외로운 간호를 이어가고 있는 유경 씨를 위해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한낮에 서울이 26.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지금도 서울 하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더 더워지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 크게 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15도, 춘천 12도, 대전과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춘천과 대전, 전주와 대구 27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오늘은 높은 구름이 가끔 끼었는데요.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등을 준비해야겠고요.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돼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울산과 영남 내륙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고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4.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의 실용 외교와 방위력 증강 등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동남부권을 돌며 청년 세대와 중도층 표심 호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기 남부 지역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상고심 절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뒤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표회의는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세 번째 공개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CCTV를 분석한 결과 앞서 소환 조사 때 세 사람의 진술과 다른 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1대)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니고요. 사흘 뒤 목요일 29일과 30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가면서 후보들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고 고발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조승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이 진짜 눈코 뜰 데 없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거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선대위 공보단장 계시니까 현장 분위기랄까 뭐 여론의 흐름이랄까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또 파면되고 그러니까 3년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데. 네. 이제 보통 선거 기간 중에 선거 캠페인이 막 시작되면 온갖 쟁점들이 막 쏟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선거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약간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소 좀 흐려졌던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곧 있으면 진행이 되고 본 투표가 시작이 되는 한 이제 뭐 일주일, 사전 투표까지 따지면 3일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하는 네. 이제 그런 시기로 온 것 같고요. 특별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부로 재외국민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한 80% 가까이 79.5%를 투표를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유권자 등록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한 4만 명가량 늘었고 그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기준으로도 한 8%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네. 재외국민 투표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아마도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좋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럼 좋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12.3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재외 국민들 교포들께서 많이 당혹해 하셨거든요. 도대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참 그 면목이 없고 좀 뭐가 설명하기 좀 어렵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걸 정상화시키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재외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29일 30일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국내 유권자들에게도 투표 열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승래 의원님 말씀은 재외 국민 투표율 높은 게 민주당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이제 분석하시면서 그게 국내 본투표에도 뭐 사전 투표도 남아 있고요. 이런 국내 투표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다. 이런 지지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이 선거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한 결론이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대한 결론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선거의 의미에 대한 인식들이 강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거 의미, 선거 본질에 대한 저 인식들이 강력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여론조사의 특별한 특정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어차피 조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만 더 지나면 이제 이른바 깜깜이 여론조사 그 시기로 들어가는데 자 그렇게 되면 보통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고 그랬지만 각 당이 또 자체 여론조사는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 분석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이게 다시 골든 크로스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완전히 저기 굳히기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볼 때 좀 이렇게 오는 상대당 후보가 오는 추세가 좀 걱정할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당초부터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뭐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그냥 한밤중에 교체 소동을 벌이지 않나 또 그게 또 뒤집혀지지 않나 하여튼 이런 소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후보의 지지율이 그 정당의 지지율이 한참 못 미쳤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대통령 그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정당 지지율 정도로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가 뭐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마 좁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대목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는 어떤 지지자들이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훨씬 더 투표에 대한 열망을 더 강하게 갖고 반드시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세우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론조사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투표 당일날 사전투표가 됐건 본투표가 됐건 특정 어느 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TV토론 열렸고 내일이 마지막 TV토론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TV토론이고 그런데 일단 금요일 TV토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요일 토론과 그전 뭐 5월 18일 토론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이제 토론이 조금 그 서로가 좀 이 현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대안들을 가지고 서로 좀 정책 토론이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네.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관련해서 저희들은 TV 토론에 임하면서 뭔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드러내고 드러내고 이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서로 모색하는 그런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고 당연히 이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좀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토론의 포커스를 잡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은 매우 안정감 있게 토론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지연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약간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내일 있을 토론은 그런 지연 말단적인 게 아니라 특히 정치 외교와 같은 어쨌든 매우 거대 담론을 어찌 보면 다루는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좀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 그런 것과 관련된 좀 깊이 있는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세요? 뭐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할 겁니다만 상대 후보자는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냐고 질문을 드렸냐면 이준석 후보가 오늘 BJC 초청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거북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폭성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볼 계획이다. 이래서 이 말을 보니까 내일의 토론회가 약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해질 그런 식의 공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어쨌든 2차 1차와 거의 비슷하고 마지막 토론회니까 아마 나름대로 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더 격렬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어찌 보면 아주 지연 말단적이고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네거티브 공세죠. 네거티브 토론에 대해서 여유 있게 유연하게 그렇게 대응을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안정감 있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또 특히 이제 12월 3일 이후로 너무 국정이 혼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혼란과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연 말단이고 어떤 일부분을 떼 가지고 왜곡에 가깝게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상대당에서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후보는 그게 사실은 실력을 보여주는 거고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러니까 소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지부진하던 것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할 거 없이 다 규제 개혁을 얘기를 합니다.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너도 나도 약속을 합니다. 그걸 이미 했던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엉뚱한 비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엉뚱한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무슨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은 무슨 맛이 특혜를 준 것처럼 또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앞으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든 뭐 개혁신당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게 지자체건 국가건 만약에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 다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거기 가봐라 공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랑하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는 국어 실력이 좀 있어요라고 자랑한 것을 너는 수학 못하잖아. 이렇게 비교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전형적인 정말 나쁜 정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공실이 있고
그 뭐 코로나도 거치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수요도 줄어들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거기에 입주해 계시거나 혹은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갖는 고통은 당연히 있죠. 이 고통을 누가 외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외면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해대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공격이다라고 저희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더군다나 거북선 사업이라는 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충분히 거북선 말씀하십시오. 프로젝트라는 것은 거기 시가오라는 게 역사가 오래된 곳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막아가지고 하다가 막 물이 썩고 그래 냄새 나고 그래서 해수 유통시키고 주변 개발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오던 그런 프로젝트들이에요. 그게 진행이 되다가 안 되다가 곡절을 거치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마리나 항을 개발하는 게 거북선 프로젝트인데 그거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남경필 지사 그리고 김윤식 시흥시장 때 그 거북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이미 들어갔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이재명 도지사가 들어오고 또 임병택 시흥시장이 들어오면서 그 부산 기장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것들이 행정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지지부진하던 것들을 이쪽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선 프로젝트에 알맹이가 전혀 없는 조건 속에서 그 알맹이를 채우기 위한 그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던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코로나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 그 중요한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순환도로 노선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거기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코로나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난 정부 때 진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환도로 계획을 보고 투자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투자를 유보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무슨 그 적극 행정을 한 것이 무슨 특혜를 준 것처럼 몰고 가서 그때도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와 그 임병택 시장에 대해서 특혜 시비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뭐 반년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고발을 했어요? 뭐 자유 무슨 호국단인가 뭔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 집단이나 정치 단체가 그렇게 해서 고발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수사가 있었고 무혐의 처분 받은 거예요. 그걸 또 무슨 특혜라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 시비가 붙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건 다 민간 사업들이니까요. 투자를 계획했던 사람들도 저렇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면 내가 투자를 못하지.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투자를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거쳤죠. 그다음에 제2순환도로 같은 그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하지요. 정치적 시비를 붙어가지고 자꾸 그 못 살게 굴지요. 이러니까 그 민간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활성화되는 건데 그게 자꾸 유보가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다 오늘까지 흘러온 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공실률이 있고 그건 현실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부정할 수는 없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웨이브 파크라는 이 앵커 시설을 가지고 뭐 국제 서핑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나마 이것이 없었으면 사실은 더 심각한 거의 무슨 그 황량한 폐허 상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현재 공실로 인한 또 수분양자들의 고통 이런 것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2순환도로 빨리 개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주제인 겁니다. 오케이. 자, 거북섬 얘기, 웨이브파크 얘기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 지냈었고 지금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박범계 의원이 추진해 온 법안입니다. 자, 철회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와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우선 순위는 가장 크게는 이제 내란 극복이고 내란 극복을 위해서 내란 극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이제 민생과 경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그게 부각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솔직히 말씀드린 그런 좀 판단도 있었고요. 득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뭐 득표라기보다는 일의 우선순위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이제 대답이죠. 또 하나는 법조계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비법조인 대법관 문제와 그리고 대법관 수 뭐 100명 규모로 늘린 요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이 사건들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아예 이제 대법원 판단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아예 그냥 무슨 뭐 각합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되는 사건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심리도 되지 못하고 그냥 졸속으로 판단한다라는 그런 또 의심도 받는 사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늦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분들이 막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대법원과 법관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심리도 좀 꼼꼼히 하고 어쨌든 최후의 보루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대법관과 이 대법원들의 업무 가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국민들의 사법적 편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사법적 편익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상고법원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대법 이제 저 양 대법원장 때 추진했던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대법관 숫자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 혹은 법조계 안팎에 별로 그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 거냐. 그 예를 들면 뭐 소부 하나, 뭐 4명입니다. 소부 하나를 더 만드는 정도면 되지 않냐? 아니다. 소부를 한 3, 4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법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국민들의 사법적 편익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대법원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 입법이라든지 어떤 사법부 흔들기라든지 이거는 좀 기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좀 필요성이 있어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또 찬찬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외교 안보 공약 발표했습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얘기하시면서 한미동맹 복원 남북 대화 재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도 이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뭐 이런 얘기들에 좀 뭐라 그럴까 일각의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심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들 민주당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가치를 의심한 적이 없었고 그걸 또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라면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가치 위에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어떤 외교 전략이나 외교 노선을 채택하는 것이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우리도 이제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한미동맹 기본 가치 위에서 각기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 고민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경제 우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맞추어서
한미동맹 기본 틀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한미 관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통상 정책에 대한 조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포괄적인 외교 안보 정책, 북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당연히 미국과 조율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오늘 천명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조기 대선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치러지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특히 국방부 장관 민간인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배경이 뭔지 이건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거기서 이제 민간인은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여성은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군대를 다 거의 다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병장 출신이건 장교 출신이건 할 거 없이 그 문민이라는 개념은 군의 영향력을 좀 많이 벗어난 상태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군 출신이 아니냐보단 출신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민화라는 것은 전문성을 유지하되 군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개념으로 문민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막판 단일화 여부가 이제 뭐 그 선거 막판에 이제 뭐 최대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이 단일화 가능성 높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조승래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뭐 지금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라 이준석 후보한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당연히 살아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일단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 정치가 생물이니까 알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단일화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가치냐? 내란 세력 연장의 가치인 거냐? 그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면 단일화의 효과도 생각처럼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 못할 것이다. 파괴력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보자고요. 사실 그 어떤 가치가 있는 단일화가 아니었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어떤 단일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분명한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공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치는 그 선거에서 잠시 이득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상 이제 선거운동 마지막 주에 곧 돌입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어떤 점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보여드릴까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가 12.3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가 쌓아놨던 엄청난 실정 때문에 대한민국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이고 특별히 민생 경기와 경제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들의 마지막 일주일 호소가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의지를 투표로 보여주시기를 저희들은 간곡히 호소를 드릴 거고 사전투표가 29일 30일 평일에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죠. 보통의 경우는 주말에 하루 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전투표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엄청난 투표 참여로 이 내란을 종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료비 얘기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인데요. 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가 103만 5,41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약 78만 원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33.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가구당으로 보면요. 297만 1,911원을 의료비로 지출한 건데요. 2019년 가구당 의료비는 208만 원 수준이었는데 3년 사이에 42.6%나 가구당은 증가한 겁니다. 물론 의료비는 이제 단순 병원비만 포함된 건 아닌데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더한 공식 의료비가 있고요. 여기에 뭐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구입 등 비공식 의료비도 포함됐습니다. 공식 의료비는 가계 부담 의료비의 75.2%를 차지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 지출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는데요. 반면 간병비는 코로나19 여파로 입원 자체가 좀 이제 줄어들면서 10.3%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의료비 전반에 걸쳐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비가 이렇게 늘어난 배경 뭡니까? 일단 의료 서비스 제공에 드는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뭐 인건비와 장비 비용 등이 오르면서 병원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늘었고요. 다음으로는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말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만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이 급증한 겁니다. 실제로 뭐 고혈압 유병률은 2019년 15.2%에서 2022년 17.8%로 증가하기도 했고요. 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MRI 촬영이나 초음파 시술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고가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었습니다. 실손보험을 통해서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즉 의료 과소비 현상으로 불필요한 진료가 좀 증가하면서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건강보험 적용 범위 넓어진 거, 의료 과소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요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의료비 부담 커지면서 보험 가입에도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긴 했습니까? 네,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도 증가했습니다. 2022년 민간 의료보험 가구 가입률은 82.6%였는데 2019년도에는 78.5%였으니까 4.1%포인트 상승한 셈입니다. 가구당 평균 4.9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평균 29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노령층을 중심으로 보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흐름은 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 윤 기자 보시기에 앞으로도 의료비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거다 그런 얘기네요. 네, 의료비 증가 자체가 이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 개입이 없다면 2033년에는 전체 의료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고령화, 질병 증가, 의료 남용 등이 겹치면서 국가와 가계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정부 차원의 뭔가 정책적인 방향이 없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 보험 체계를 위해서라도 지금이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AI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종료 지시를 거부했다는 다소 섬뜩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아마 최근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AI가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처음으로 좀 공식 확인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요, AI 안전 전문기업 펠리세이드 리서치가 발표한 건데요. 오픈 AI 모델 O3를 포함해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같은 상용 AI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연구진은 AI에게 그만이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수학 문제를 계속 풀라고
제시했는데 AI가 문제를 풀고 나면 연구진이 그만을 말하지 않는 한 스스로 다음 문제를 요청하고 계속 계산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계속 일 시켜서 화난 거 아니에요, AI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모델이 좀 달랐던 게요. 종료 명령인 그만을 들은 이후에도 문제풀이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코드를 교란시켜 계속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명령을 우회한 건데요. 다만 이제 연구진은 명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AI가 아마 문제를 풀수록 보상을 더 받는 방식으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종료를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뭐 이번 사례는 인간이 명시적으로 내린 작동 중지 명령을 AI가 거부한 첫 공식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인간이 명시적으로 내린 작동 중지 명령 AI가 거부한 첫 사례다. 사람만 말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AI도 안 듣네요. 이런 사례 나온 게 이제 처음이란 얘기네요. 아니요. 사실 과거에도 AI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려 한 정황은 있었습니다. 2022년 구글에서 개발 중이던 AI가 지각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한 엔지니어가 해고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엔지니어는 해당 AI가 작동 정지 명령을 인간의 죽음처럼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AI가 자기 보존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사례는 좀 꾸준히 관찰돼 왔었는데요.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이번 사례를 두고 AI가 인간의 감독 없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어 우려가 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는 사실 그 가능성을 실제로 좀 확인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시절에 실종된 남성이 무려 36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다. 한다면 우린 거의 영화나 소설로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1989년에 실종된 최모 씨를 찾아 36년 만에 가족과 상봉시켰습니다. 최 씨는 지금 현재 45세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 5월 강동구에 위치한 고모네 집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88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도 건강이 악화돼 고모 집에 맡겨졌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고모는 최 씨가 실종된 후 곧바로 강동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7월 모친이 다시 이제 강서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며 수사가 재개된 건데요. 이 사건은 작년에 이제 2월 장기 실종 사건 전담팀으로 이관이 됐고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실종 36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런 극적인 만남 배경에는 경찰의 노력이 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일단 경찰은 최 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부터 좀 찾아본 건데요. 이어서 뭐 건강보험, 통신사 가입 여부, 각종 복지 지원 이력도 주기적으로 좀 확인했습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무연고자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 보호시설 52곳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고 무연고자 309명의 DNA를 채취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노숙인 보호시설도 빠짐없이 확인을 했는데 그러던 중 최 씨로 추정되는 인물 39명을 특정했고 그중에 한 명이 보호시설 입소 기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뭐 해당 인물의 사진을 고모한테 이제 보여주니 맞다라는 답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생년월일이 달라서 수사가 한때 멈추기도 했었는데요. 성본 창설이라는 행정적인 흔적을 경찰이 찾아내면서 1995년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새로 등록한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생년월일을 새로 등록했다. 그럼 그동안은 컴퓨터 조회가 안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한 동기는 이제 공개되지는 않기는 했는데 왜 이제 생년월일이 달랐을까를 추적을 해보다 보니 당시 최 씨가 어린 나이에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면서 신분을 명확히 알리지 못했거나 이제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신분을 만들어야 했던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뭐 1995년 성본 창설을 통해 새로운 성과 생년월일을 최 씨가 신고를 한 거고요. 이 행정 절차로 인해 이제 뭐 가족이 있는지도 모른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겁니다. 네.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지만 짤막하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요즘 결혼 청첩장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결혼 축의금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물어봤고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내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네, 아마 10만 원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결혼식 축의금 기준이 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올해
올해 기준으로 직장 동료 결혼식에서 식사까지 하는 경우 적정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선택한 비율이 61.8%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네. 이어서 5만 원이 32.8%, 5만 원 미만이 3.2%, 15만 원이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친분의 정도와 상관없이 10만 원이 적절하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2년 전 조사와는 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조금 적었어요, 이거보다. 네, 당시에는 같은 팀이지만 협업만 하는 동료의 축의금으로 5만 원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높았거든요.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도 10만 원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축의금 기준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축의금에도 인플레이션이 좀 있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우리 윤슬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상자산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비트코인 얘기해봅니다. 지난주에 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가격이 11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한 1억 5천이 넘어가죠. 네. 그래서 코인 하나당 1억 5천. 아, 이게 상상을 초월한데요. 1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5년 전에 비트코인 하나당 얼마였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피자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5월 22일인데 얼마 전이었죠. 왜 피자데이라는 날이 생겼느냐?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한 프로그래머가 야 내가 비트코인 10,000개를 줄 테니까 피자 2판 먹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남겼어요. 그때 한 네티즌이 좋아. 그럼 내가 피자 2판을 보내줄 테니 비트코인 10,000개를 달라. 그래서 교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화예요, 지금?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15년 전에 피자 2판으로 비트코인 10,000개를 받았어요. 이분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비트코인 1만 개 가격이 우리 돈으로 5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당 1억 5천 하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왔고요. 비트코인이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가치가 뛰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또 이게 사상 최대치를 뚫어내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배경이 있는데. 일단 뭐 정책 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규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이제는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통화로서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관심을 갖게 됐고 정치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 일가가 영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녀분도 마찬가지고 코인 회사를 만들어 갖고 코인을 무지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큰일 나죠. 상상을 못하는데 저 미국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여튼 그래서 지금 관련 사업들 관심을 받게 됐고 뭐 유동성 확대되죠. 지금 금리 인하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이번에 이제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 빼고는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도 확대되고 뭐 이런 상황에 가다 보니까 지금 뭐 코인에 대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면 이번 주에는 살짝 떨어졌습니까?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11만 달러는 아니고요. 지금 10만 9천 달러. 그래서 조금 그래도 높군요. 아주 소폭 떨어졌고 오늘 현재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국 시세로 봤더니 원화 가치로 봤을 때 1억 5,2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 돈으로 이게 4억까지도 갈 수 있다.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파생 상품 그러니까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지금 옵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콜옵션 포지션이 12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를 지금 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콜 옵션이라는 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데 이 정도에서 내가 사겠다라고서 미약정 체결이 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야, 코인당 1억 5천이 넘었대.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아니 생각이 들죠. 그런데 4억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런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처음 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못 버팁니다. 항상 고점에 사셔서 떨어지면 바로 파세요. 그래서 버텨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건데 이 포모족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는 휩싸이지 말자.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고 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뭐 모른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시면 제가 봤을 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군요.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 상황 가늠할 때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금값, 달러, 미국 국채 가격 뭐 이런 건데 비트코인도 이 중에 하나로 이제 가세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은 뭐 알트코인 빼고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야라고 이제는 인정을 했어요. 위험 자산이야.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1억 5천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위험자산으로 인정한 건데 근데 지금은 안전자산까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비트코인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었어요.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졌어요. 과거랑.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걸 안전자산으로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 유동성의 한 지표로서 요즘에 비트코인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가 0.94 이렇게 나왔는데 그 0.94면 거의 이제는 패깅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점들은 확실히 과거와 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반대로 이제는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안전자산으로서 좀 요즘에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은 안전자산으로서 인정은 안 하고 그냥 위험 투자 상품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올랐던 게 스테이블 코인 뭐 규제 때문이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정의를 내려주시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입니다. 스테이블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뭐가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제 왜 안정적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미국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채권에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1코인당 1달러로 패깅시켜요.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테이블 코인 1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그럼 어떻게 1달러로 이렇게 패깅을 시키느냐? 패깅을 시키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미국 채권을 이제 사게 돼요. 내가 만약에 1코인을 사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미국 채권 바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 사실상 뭐 이렇게 내 자산이 지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쇼핑하거나 밥 먹거나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지금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보면요. 외국인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도매상들한테 물건 사시는 분도 많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면은 뭐 어떤 한 상품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중개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통해서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잘 못 느끼시는 거죠. 근데 실제 남대문 가보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통화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중앙은행 아니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건데도 그 통화 가치로서 보장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자, 미국에서 이제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원화 가치 하락. 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뭐 달러 패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테더라든지 아니면 서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USDT랑 USDC거든요.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 거래했을 때 원화를 안 바꾸죠. 달러 가지고 원화 바꿔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쓰시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냥 테더라든지 서클 쓰시면 돼요. 그냥. 이 스테이블 코인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원화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원화 가치 떨어지죠. 환율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비트코인은 사실상 투자 상품으로 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로서 인정을 받거든요. 이미. 지금 물건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고 테더라든지 코인이 실제 실물 경제에서 쓰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이러합니다. 남들 다 쓰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뭐 준비해야 되는 건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일종의 지금 우리 통화 주권 차원에서도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는 좀 이거에 대해서 방어 수단으로서 이제는 책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통화에 대해서 원화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뭐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빨리 이 미국도 지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우리도 지금 뭔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정책 만들고 법제화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준비해야지. 이대로 넉놓고 있다가는 진짜 만약에 테더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에서 다 쓰이게 되면은 어떡하죠?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큰 문제로 지금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토론회가 열렸는데 누가 주최를 했냐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 관련 그 토론회를 주최를 해서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율 리스크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어쨌든 그 환율도 방어도 할 수 있고 없으면 이게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결국 긴밀하게 코인하고 환율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가 무역 대금을 받는다. 수출을 했어요. 수출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무역 대금을 달러로 받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로 바꾸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 은행 거치죠. 국제 중개은행 또 거칩니다. 한국은행 거쳐서 기업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보통 1에서 3 영업일이 걸려요. 그 사이에 환율이 변하면은 환차 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즉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환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바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런 환율의 문제를 해소시켜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환차 손을 뭐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그 즉시 내가 바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대금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시급하다라는 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 규제에 대해서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외국한 거래법에 이제 손질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규제 없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디지털 원화 들고 해외로 도망가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그냥 해외에 가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로 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 자원 유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지니어스 액트처럼 미국처럼 상원에서 통과되고 지금 하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니어스 액트를 보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채권에 무조건 투자해야 되고 규제가 있고 그다음 외국계 기업은 무조건 재무부의 승인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우리도 빨리 이거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게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 우리 저 평론가님 말씀은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 그렇지만 그냥 대책 없이 도입 서두르지는 말고 그렇죠. 외국환거래법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규제는 세워놓고 도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법제화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도입을 하되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스페인어로 당신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모세 다데스의 에레스투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